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M에서 AI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웨비나에서 딥러닝으로 이상탐지 모델링을 한 것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딥러닝으로 실제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을 탐지하는 업무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모델링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그런 경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모델링을 하면서 느꼈던 이제 배워야 할 점, 고려해야 할 점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게 이 웨비나의 목표입니다. 이 웨비나를 통해서 모델링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도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총 5가지입니다. 첫 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떠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탐지 모델 구현 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고안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개선하기 위해 고려할 것들을 사장에서 설명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끝마무리로 배치를 합니다. 이 웨비나의 내용은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하려는 문제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모델링을 한 결과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딥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런 것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장 이상 탐지 모델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뭐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요. 이제 오늘날 제조기업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 설비 관리 체제를 갖추려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예를 들자면 센서 데이터라든가 뭐 어떤 드릴 데이터, 뭐 전류 데이터 등의 그런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데이터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희의 해결하려는 문제는 그런 제조 설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상을 탐지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데이터의 패턴이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 되겠고, 세로축이 어떠한 이 특정 값이겠죠. 패턴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이후에 정상 범위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정상 범위를 구해 놓게 되면요. 이렇게 회색으로 정상 범위의 밴드를 그려 놓으면은 나중에 실제 데이터가 흘러갈 때 이 부분부터 이 밴드의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 즉 비정상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고려해 보았는데요. 제조 설비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공정에서는 뭐 어떤 물건을 동일한 주기로 계속 찍어낸다거나 그런 반복 작업이 이제 계속 될 텐데, 그런 데이터의 특성상 이제 어떠한 시간의 흐름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때 이 뒤의 반쪽, 저희 앞으로 이걸 팔로워라고 부를 텐데 이 팔로워가 이것의 앞쪽의 데이터, 이것은 앵커라고 부를 겁니다. 이 앵커에 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갈 때 뒷부분은 이런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있다면 이 앵커에 기반해서 뒷부분에 나올 데이터인 팔로워가 유일하지는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전류 값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거나 이런 시간 간격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정한 앵커가 있을 때 그거에 기반한 이런 정상 범주의 팔로워들 뒷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케이스들의 팔로워를 무수히 많이 생성해서 중첩시키면은 그 정상 범주에 속하는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저희는 이것을 정상 밴드라 칭하고 이제 실제 측정되는 데이터가 이 정상 밴드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상이라고 경고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는 이제 딥러닝 그 중에서도 GA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GAN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편의상 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간이라는 알고리즘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이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알고리즘은 어떠한 네트워크가 경쟁을 하면서 무언가를 생성해낸다고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이 알고리즘의 정의란 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판별기라는 네트워크와 또 제너레이터, 즉 생성기라는 두 네트워크가 서로 대립하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갑니다. 이것은 학습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립을 하면서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제너레이터, 즉 생성기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모방해서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 강의에서 진행하는 이상탐지 알고리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세 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대립해서 생성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대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이 알고리즘상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데이터라고 판별되도록 해야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얘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데이터를 판별하도록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둘이 데이터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네트워크가 대립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해를 쉽게 도우기 위해서 경찰이랑 집회 위조범 예를 대표적으로 들거든요. 즉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기가 경찰이고 제너레이터의 생성기가 위조 집회범인데 경찰은 어떤 집회를 보고 이것이 위조 집회다 아니면 진짜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제너레이터는 그런 경찰의 눈을 속여서 진짜 같은 위조 집회를 만들어서 이제 경찰을 속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대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면서 학습을 잘 하고 나면은 학습이 잘 된 제너레이터는 이제 데이터 생성을 훌륭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생성하는 데이터는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제너레이터가 뭐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은 뭐 실제로 찍은 사진이라던가 사람이 그린 그림 그런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가상의 데이터인데 이제 실제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하겠죠. 결국에는 진짜 데이터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수없이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알고리즘 특성상 이 제너레이터의 입력값으로 노이즈, 이걸 Z라고 부르는데 이런 랜덤한 노이즈를 주기 때문에 이 노이즈 값이 변함으로써 데이터에 조금씩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간이란 알고리즘은 요즘 AI 쪽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사진이라던가 그림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유행했던 어떤 사람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이제 글을 입력하면은 그 사람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다 이 간 알고리즘 기반으로 요즘 딥러닝 중에선 아주 가장 핫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의 이상 탐지에 적용해 보려 하는데요. 이 간에서 제너레이터가 데이터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이 잘 된 제너레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제 데이터는 이제 실제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나온 센서 데이터, 즉 DB에서 가져온 정상 데이터가 되겠고, 이 실제 존재하는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니까 제너레이터는 정상 범주에 속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런 팔로워를 가짜로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겹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상 밴드를 만들 수 있겠죠. 학습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기를 학습시킬 때는요. 입력시킬 때 총 세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우선 힌트라는 값과 그리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앞 반쪽을 앵커라 두고 뒷 반쪽을 팔로워라고 둬서 총 세 가지를 입력시킵니다. 여기서 힌트란 데이터는 이제 이런 저희가 실제로 이상 탐지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 이상을 탐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힌트라고 부르고 같이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러한 공정의 뭐 상태 코드라던가 일자라던가 그런 부가적인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같이 준비해서 입력을 넣으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데이터의 진위를 판별합니다. 이때 말하는 진위란 이제 이 데이터가 실제로 DB에 존재하는 진짜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가짜로 만들어낸 데이터인지에 대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별기를 학습시킬 때는 진짜 데이터를 입력받으면은 이 데이터는 진짜다라고 판별해야 하고 아니면은 가짜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이건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다 그렇게 판별하도록 학습시킵니다. 제너레이터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이 그림에서 초록색 테두리로 표시한 곳이 제너레이터가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에서 앞 반쪽까지만 봅니다. 이 힌트와 앞 반쪽인 앵커를 넣고 아까 말씀드린 랜덤한 노이즈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이 앵커에 기반한 뒷 반쪽인 팔로워를 만들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팔로워랑 앞에 앵커를 이어붙여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려 할 텐데 이때 이제 제너레이터의 목표는 이렇게 팔로워를 가짜로 만들었더라 하더라도 이게 진짜와 너무 유사한 나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거는 진짜네 라고 판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제너레이터는 데이터 생성을 잘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이제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앵커라 두고 아까와 같이 뭐 힌트와 노이즈와 함께 입력을 받으면은 이 그림의 윗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왼쪽 앵커를 넣었을 때 이제 노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팔로워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팔로워는 진짜로 존재할 팔로워랑 굉장히 유사할 것이고 하지만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에 존재할 시계열 데이터로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생성해서 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가 흘러갔을 때 이 데이터가 이 저희 녹색으로 표시된 밴드 안에 속해야 정상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밴드를 팔로워를 잔뜩 겹쳐서 그려놓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상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점은 이 밴드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흘러갈 때 그 데이터가 이 밴드의 안에 속하는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데이터의 이상 탐지 예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을 실현할 수 있을지 무턱대고 시도해보기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 작업을 거쳤는데 이제 딥러닝 쪽 머신러닝도 포함해서 그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익숙할 엠리스트라는 숫자 데이터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엠리스트란 데이터는 이제 사람들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손글씨로 그린 것들을 수만 개, 수십만 개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셋인데 보통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숫자 7을 보고 이게 7이다라고 맞추는 그런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런 간단한 기본 데이터조차도 저희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없으면은 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숫자 데이터인 엠리스트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이런 숫자 데이터를 반으로 잘라서 앞부분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 앞부분에 기반해서 뒷부분인 팔로워를 잘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딥러닝 모델을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이 그림을 설명드리자면요. 이제 이 같은 가로 한 줄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것들인데 그 중에서 맨 왼쪽은 이제 실제 존재했던 데이터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8개들은 이 실제 데이터의 왼쪽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가짜 뒤쪽 반
부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즉 모두 같은 앵커를 기반으로 만든 것들인데 딱 보셔도 정말 사람이 그린 손글씨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그런 노이즈 같은 랜덤 값을 줌으로써 이제 모델이 데이터의 다양성도 줄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첫 줄을 예시로 보시면은 실제로 O처럼 보이는 그런 정상 범주에 속하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중요한 의의를 하나 얻고 갈 수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생성된 데이터는 정상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2의 왼쪽 반은 똑같은 반쪽이고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반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반은 생성한 데이터인데 보시다시피 렌더 값을 줌으로써 정상 범주의 데이터가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정상 범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이제 사람 눈으로 보기에도 숫자 2 같기도 한데다가 이제 저희가 학습한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비정상인 결과는 비정상으로 판별해서 걸러버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왼쪽 2의 왼쪽 반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오른쪽 반이 터무니없이 뭐 3의 오른쪽 반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숫자가 툭 끊어져서 딱 봐도 사람이 안 쓴 것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생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비정상이라고 판별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꼬리가 올라가 있는 애도 있고 꼬리가 내려가 있는 애도 있고 넓게 펴져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숫자는 정상적인 이어야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를 시계열 데이터랑 연관을 지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위아래로 진폭의 차이가 있거나 약간 주기가 당겨진다거나 하는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뒤에 나올 데이터는 앞에 기반한 정상 데이터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조건을 확신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로도 잘 동작할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계열 데이터랑 이런 뭐 숫자 이미지 데이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했나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숫자 데이터는 이제 뭐 2차원으로 된 이미지고 시계열은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숫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제 딥러닝이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시계열 데이터와 이미지 모두 수치로 되어 있는 일정 차원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엠리스트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2차원으로 된 수치 데이터가 한 장 있는 것이고, 뭐 이미지를 예로 들면은 이미지는 RGB 값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원 이미지가 총 3개가 있겠고요. 시계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2차원의 어떠한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모두 숫자로 이루어진 일정 형태의 데이터일 뿐이기 때문에 학습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미지나 시계열에 따라 좀 구조가 최적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검증도 완료했으니까 실제로 모델을 구현해 봐야겠죠. 이제 모델 구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 우선 사용한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딥러닝 라이브러리 하면 텐서플로우가 가장 유명하죠. 근데 저희는 그런 텐서플로우를 이제 백엔드 기반으로 가지는 케라스를 사용했습니다. 케라스도 요즘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거의 순위 2위 정도에 위치한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 케라스도 텐서플로우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라이브러리고, 텐서플로우보다는 직관적이고 쉬운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케라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뿐만이 아니라 백엔드로 다양한 엔진을 사용 가능한데 테아노도 쓸 수 있고 CNTK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툴킷 뭐 이런 엔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화가 쉽고 확장성이 쉽다는데 이제 아래 제가 넣은 샘플 코드를 보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모델을 선언할 텐데 뭐 시퀀셜이라는 이제 모델을 층층이 쌓겠다고 선언을 하고 보시면은 애드를 하는데 뭐 어떤 레이어는 활성화를 RLU로 하겠다. 뭐 100차원의 데이터를 넣겠다. 뭐 32개가 아웃풋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다 하면서 층층이 쌓고 마지막에 컴파일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저라던가 로스가 대부분은 구현이 다 되어 있어요. 케라스 쪽에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선언해주는 것만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아래쪽 보시면은 학습하는 것도 대부분 이렇게 한 줄로 쉽게 끝낼 수가 있어요. 데이터와 라벨을 넣고, 뭐, 에폭이나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 모델을 적용할 때도 이제 프레딕트 딱 한 줄로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보단 훨씬 보기가 좋고 좀 확장하기도 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잘한 기술들,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되게 익숙하게 보실 이름들일 텐데요. 우선 판다스라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께 거의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판다스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CSV를 필두로 하는 테이블 형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할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심지어 대용량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SQL 같은 연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다스로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서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립이라고 이건 비교적 생소할 수가 있는데 피클은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사용하신 분들은요. 잠립이나 피클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때 유용한 라이브러리인데 보통 이제 데이터를 학습할 때 넘파이 형태의 배열 데이터를 바로 불러오는 것이 훨씬 편한데요. 그런 파이썬 객체를 한 번에 파일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피클을 사용하지 않고 잠립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하려는데 데이터 크기가 너무 커서 피클에서는 에러가 나더라고요. 근데 잠립의 경우에는 피클하고 방식은 똑같은데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가 있어서 잠립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이제 plot.l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 시각화할 때 매플롯립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플롯립보다 좀 더 깔끔하고 다양한 그래프가 있었고 그래프를 확대한다거나 이동할 때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lot.ly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이제 뒷부분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대강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제 구현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수집할 데이터는 어떠한 공정의 센서 데이터입니다. 이 센서 데이터의 형태를 보니 CSV 포맷으로 되어 있는 시계열 데이터였습니다. 이것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한 줄 한 줄마다의 키가 타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타임이 일정 밀리초 단위로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가 그 데이터의 예시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 공정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보안 문제도 있고 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그려보았는데요. 밀리초 단위로 어떠한 값들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분석하려는 컴퓨터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DB에 쌓던가 해야겠죠.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뭐 보통은 API 등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제공을 하는데 그런 API를 이제 일정 주기로 호출하면은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받아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CSV 파일에 쌓는 방법도 있고 뭐 어떠한 DB에 쌓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학습할 만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학습에 필요한 간단한 분석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무턱대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칼럼만 걸러낸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종류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좀 부가적인 데이터인 힌트로 사용할 것이랑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상 탐지할 대상인 밸류로 사용할 것 그런 종류들을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파악하면 좋은 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값을 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성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파악해 본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주기성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그 주기가 데이터에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서 즉 적어도 두 주기 이상 정도는 데이터에 있어야지 그런 주기성도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기가 얼마나 되나 정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걸 표현한 게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주기가 이 정도 같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이 이 정도 나오더라. 이런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뭐 머신러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분석이 들어갈 텐데 이제 딥러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의 최대값이 뭐 10에서 0 사이였다 하면은 이를 이 예시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줄이게 됩니다. 즉 그 스케일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값을 노멀라이즈 하는 이유는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간 모델을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통과시켰을 때 이제 맨 끝에서 나오는 값의 결과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예 입력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니 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수치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치화하는 전처리 과정도 거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길게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열흘치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 시간축을 해서 길게 퍼져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통째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일정 길이로 잘라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두 주기 이상 정도가 데이터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 주기 정도 길이로 보통 그거를 윈도우라고 표현해서 이 윈도우가 마치 이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스르륵 거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듯이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스르륵 거치면서 일정 간격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통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라고 하고 또는 데이터가 열흘치 있는데 그 열흘치 중에서 딱 임의의 시점을 골라가지고 윈도우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그린 그림이 이제 이 임의의 시점에 윈도우를 배치한 방법인데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검은색 윈도우를 여기에도 그려보고 여기에도 찍어보고 여기에도 찍어봐서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학습 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임의의 시점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게 데이터가 열흘 이상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기에는 데이터 크기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이용하고 싶은데 임의의 시점을 고르면은 아무래도 균등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겠죠.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립으로 파일 형태로 떨궈 놨었는데 이제 학습할 모델을 정의해 보려 합니다. 우선 모델에 사용할 입력 데이터부터 정의해 봅시다. 저희는 이제 센서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수의 데이터들을 아래 그림처럼 이제 아래로 2차원 형태로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어붙이니까 나름 이미지 같지 않나요? 이제 실제로 학습에 이용할 때도 이 데이터의 세로 길이가 데이터 가지수가 되고 가로가 아까 보여드린 윈도우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2차원 이미지 데이터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실험했던 그 엠리스트 숫자 데이터로 한 게 더더욱 좀 더 효과적인 실험이었다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어붙여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을 정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간만 해도 엄청 트렌디하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간이 나오기 때문에 간만 하더라도 수십 수백 가지의 간들이 있는데 뭐 보통 대표적으로 쓰이는 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DC 간이라는, 즉 딥 컨볼루셔널 간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딥러닝 쪽에서 CNN, 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컨볼루셔널 구조가 이미지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CNN은 보통 이미지 데이터에 관한 딥러닝 모델링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 이미지 데이터에 적합한 이유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뒷부분이 컨볼루셔널 구조인데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그런 크기의 필터를 거쳐서 데이터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단 점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로, 세로, 주변 픽셀의 정보까지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 입장에서는 저희가 2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즉 주변 시간대 값이라던가 아니면 세로로는 동시간대의 다른 데이터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간보다는 컨볼루셔널 구조를 이용한 DC 간이 더 유용했다라고 확신을 해서 DC 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실제 코드에서 정의하게 될 때는 이 케라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줄로 정의하는데, 물론 이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것은 따로 정의를 해서 마지막에 아웃풋이라는 값으로 떨구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기도 해서 일단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제너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앵커와 힌트, 노이즈를 넣는 모델이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앵커와 팔로우를 합친 값과 힌트를 넣는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게 D시간 구조인데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얇은 네모판이 이제 뭐 간단한 그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데이터로 그림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게 제너레이터고, 그런 생성한 데이터를 줄여나가가지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나 뽑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DC간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할 때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구조로 합니다. 아까 복수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 세 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진짜 데이터의 케이스도 학습해야 하고 가짜 데이터의 케이스도 학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가짜 팔로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하나는 진짜 앵커, 진짜 팔로우, 진짜 힌트를 넣어서 추측하실 수 있듯이 이 두 번째 줄의 결과는 이 데이터가 진짜다라고 학습을 시켜야 하는 거고, 세 번째 줄에서는 진짜 앵커랑 진짜 힌트를 넣는데 이번엔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팔로워를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얘가 가짜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가짜다라고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밑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고요.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너레이터는 아까와 반대로 데이터의 앞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을 기반으로 뒷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니까요. 이때 이제 랜덤한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이 앵커에 기반한 가짜 팔로워를 만듭니다. 그리고 합쳐서 아까랑 똑같이 이용을 하면 되죠.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잘못 썼는데 여기 리얼 팔로워가 아니라 여기 가짜 팔로워로 해야겠죠. 근데 방법은 똑같이 이 조합을 집어넣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나와야지 이 제너레이터가 위조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학습하는 것이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lot.li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 그린 게 아래 그림인데요.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데 에폭 30, 즉 데이터 셋을 30바퀴 돌았다라는 의미인데, 에폭 30대는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빨간 점으로 된 것이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고, 그리고 여기 반쪽까지 이후로 등장하는 이 초록색,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뭐 갈색, 노란색 등이 겹쳐 있는데 이제 이것이 앞쪽에 앵커를 기반으로 만든 팔로워들을 겹친 것이에요. 그래서 초반 부분을 보시면 당연히 이 빨간 점이랑 이 겹친 밴드들이
들어맞지가 않는데 좀 더 시간을 거쳐서 한 데이터 500바퀴쯤 도니까 이제 놀랍게도 이 빨간색과 밴드가 거의 일치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됐다. 아, 이 정도면 적용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학습 중에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학습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능은 어떤지,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딱 붙으니까 성능도 좋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해도 좋을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은 잘 된 케이스인데 좀 모델을 잘못 정의했다. 그랬을 때 에폭 30일 때도 생성된 게 엉망이고 500일 때도 엉망이다. 그래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모델은 못 써먹겠다라고 폐기할 때 시각화를 많이 쓰게 되죠. 보통 일반적인 딥러닝은 그런 결과를 확인할 때 로스 값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간 종류의 경우에는 그 로스 값이 그렇게 큰 의미를 안 가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느 정도 했더니 적용해도 되겠다 해서 학습을 끝내고 나면은 실제로 적용을 해야겠죠.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밴드 생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온 데이터를 제너레이터에 입력시켜서 뒷부분의 밴드를 얻어내서 나중에 실제 데이터가 삽입됐을 때 그 밴드와 비교해서 이상을 탐지합니다. 이제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plot.ly로 DB에 있는 데이터로 간략하게 그려보았는데요.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데이터고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게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은 그냥 데이터가 얼마나 밴드와 벗어는지 대충 찍어 놓은 점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밴드를 벗어나는 거는 이상으로 찍을 수가 있고 밴드에 포함되는 건 정상이라 찍을 수 있는 이런 이상 탐지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용한 거는 이것은 실시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상 탐지의 스크린샷을 써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 살짝 보이는 얇은 검은 선이 이제 실제 데이터고 보시다시피 밴드는 미리 만들어져 있죠. 그것은 예를 들면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뒷부분의 밴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아직 존재하지가 않는데 현재 시점은 여기가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데이터가 아주 무사히 밴드를 잘 지나서 여기 도달해서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이 데이터가 밴드를 벗어나는 시점에 이상이 있다고 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적용도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링의 전 과정이었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요.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DC간 구조를 사용하겠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좀 막막하죠. 왜냐하면은 DC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레이어를 몇 층으로 쌓을 건지 또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레이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컨볼루션을 반대인 디컨볼루션도 있고 그냥 덴스 레이어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 깊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레이어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컨볼루션 관련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필터 크기, 개수, 스트라이드, 패딩 이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텐데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가 정석적인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학습 관련 파라미터가 있죠. 에폭, 데이터를 몇 바퀴 돌 건가? 배치 사이즈, 한 번에 데이터를 몇 개 넣을 것인가? 그리고 러닝 레이트, 딥러닝 기초에 대해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할 때 이제 신경망 값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얼마나 바꿀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이 값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우선 레이어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데이터 크기가 줄어들다가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은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런 구조로 했을 때 레이어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레이어 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제 이것은 레이어 구조를 프린트한 것의 일부인데 이 두 번째 칼럼이 이제 파라미터 개수예요. 그래서
이 none이라는 것은 뭐 배치 사이즈가 몇 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그래서 49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다음 레이어를 거칠 때 얘가 2048개로 줄어들면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10억 개나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이 10억 개만 하더라도 하나의 4바이트라고 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이 레이어 하나에 4기가바이트나 잡아먹는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학습도 느리고 그걸 떠나서 GPU 메모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튜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흐름을 대충 분석해 보니까 이쪽은 컨볼루션 레이어 관련 얘기인데, 그 레이어를 거치는데 이 빨간 박스가 학습할 파라미터 수예요. 파라미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 필터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고, 그 데이터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충분히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와 달리 4708개까지 파라미터를 줄인 다음에 256개를 거치면은 120만 개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쪽 부분은 초창기에 했던 네트워크 구조인데 1500만 개는 학습해야 했는데, 이렇게 줄이고 나니까 150만 개만 학습하면 되더라. 그러면서도 성능도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레이어 구조를 바꾸고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팁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에서 구조를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DC간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레이어를 이런 구조로 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저희가 학습할 데이터의 종류는 다르니까 응용은 해야겠죠. 그리고 컨볼루션 관련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어요. 이거는 아래 그림과 함께 설명드릴게요. 우선 커널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 파란색 데이터를 풀는 이 회색 네모가 필터예요. 이 필터가 스트라이드라는 일정 간격을 거치면서 풀는데, 그리고 패딩이라고 빈 공간을 그려서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을 이 회색 네모 박스가 훑으면서 다음 단계인 초록색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근데 각 값들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이 역시 난감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는 크기를 기반으로 때려 맞췄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이 커널 사이즈의 경우 얘가 세로는 9줄이고 가로로 16,884개, 그러니까 가로 되게 긴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는 포함해야지 좀 주기성이 학습되지 않을까 해서 정하고, 스트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길게 넓게 가야지 좋지 않을까. 패딩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건 그냥 컨볼루션 관련 계산식 이야기인데, 뭐 줄어들 때 숫자가 짝수인가偶수인가에 따라 변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값을 바꿔가면서 가장 괜찮은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시행착오를 통한 파라미터의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진행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저희가 학습했던 서버가 GPU가 4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험 하나당 GPU를 딱 하나씩만 쓰고, 그리고 데이터를 뭐 굳이 몇십만 개 써가지고 학습하기에는 너무 결과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도 줄여서 한 뭐 몇백 개, 몇천 개만 빠르게 학습시키면은 이런 파라미터를 바꿔가는 과정을 수십 번 거친다 하더라도 시행착오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학습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다 시각화를 해보면서 아래쪽이 그래도 가장 봐줄만하게 나오네,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세련된 방법도 있겠지만 저도 이런 딥러닝 모델링에 대해 입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습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닝 레이트나 배치 사이즈 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행히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기본 값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디폴트로 해서,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이제 한 번에 입력시킬 데이터의 개수인데, 이것도 너무 커버리면은 GPU가 OM이라고 아웃 오브 메모리, 즉 메모리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가 터지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학습 데이터 수, 아까
윈도우를 몇 번 거쳐서 데이터를 몇 가지 만들어내느냐 이야기인데 이것도 케이스를 이왕이면 골고루 포함한 선에서 파일 크기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 말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하루치가 800만 개 나오는데 이 800만 개를 다 쓰기는 뭐 크게 낭비기도 해서 이 800만 개 중에 케이스를 골고루 포함하도록 걸러서 일정 비율 이상 했더니 한 뭐 10만 개 정도가 좋겠다. 근데 이 10만 개를 파일로 떨궜더니 뭐 13GB가 나오더라. 이거는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뭐 데이터 수를 좀 더 줄여보겠다. 이런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에폭? 이것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몇 바퀴 도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간이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로스가 이하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만두면 된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래프가 충분히 잘 나와서 아, 이 정도면은 이제 학습 그만하고 적용해도 되겠다. 해보니까 한 1000 정도가 넘으면은 그래프가 이쁘게 잘 나오니까 적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중단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과 시행착오로 값을 정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모델링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느낀 모델링의 사이클이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해결할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할 간단한 사전 검증을 거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구현을 해도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구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수집부터 먼저 하고 분석과 전처리를 거쳐서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학습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한 번에 이 과정이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과 적용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는데 이를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이런 전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만든다고 이제 모델링이 끝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제 이 모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겠다 하기는 뭐한 것이 적용할 때 성능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0.01초 간격으로 됐기 때문에 1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개수가 100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너레이터가 데이터를 생성한 뒤에 밴드까지 만들고 밴드까지 만든 다음에 실제 데이터랑 비교해서 이상이다 아니다 찍어주는 것까지 초당 100개 이상의 성능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를 위해서 이제 모델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면은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배치 사이즈를 몇 개로 하느냐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겠고 또는 이제 네트워크가 너무 커서 느려버리면은 이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게 크면 줄인다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GPU가 여러 대 있다면 이것을 이제 분산 GPU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여러 대의 GPU가 나눠서 일을 하면은 좀 더 큰 네트워크를 구축도 가능해서 성능도 올라가겠고 그리고 이제 일을 분담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도 빨라지고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GPU를 여러 대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 크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루 데이터가 뭐 800만 개였는데 거기서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근데 데이터가 클수록 많은 케이스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무작정 커버리면은 메모리에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뭐 파일을 한 번에 읽는 방법을 포기하고 뭐 한 번에 끊어읽게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좀 더 좋은 성능의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델링의 전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성능으로 실제 이제 현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한 것까지가 이제 전체 모델링의 사이클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딥러닝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전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런 모델링에 대한 경험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내용을 요약해
해보시고 정리하시면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는지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